자, 32의 사례형 문제. 이제 공유는 사례형 문제로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가 지금 32회와 31회가 있는데 둘 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의 사례형 문제. 갑, 을, 병은 X 토지를 각 2분의 1, 4분의 1, 4분의 1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그러면 이런 비율이 나오면 제가 뭐랬죠? 과반수인지 아니면 소수인지를 봐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2분의 1은 소수죠. 소수. 아, 다 소수 지분권자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갑을병 모두가 소수 지분권자이다. 이게 표시를 하셔야 합니다. 그걸 전제로 해서 이제 문제를 푸셔야 합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는 아니다. 왜냐하면 구분 소유적 관계는 통상의 공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른다. 항상 판례 지문을 갖고 판례를 갖고 결정한다. 그럼 다른 경우도 다 마찬가지죠. 자, 을이 그냥 단순히 을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소수 지분권자가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소수 지분권자가 X 토지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한 경우, 아, 지분 포기네요. 지분 포기하게 되면 기억이 나죠? 다른 공유자에게 넘어간다. 그 지분만큼. 어떻게? 똑같이? 아니다. 나머지 공유자의 지분 비율 범위 내에서. 그럼 나머지가 누구죠? 여기서는 을이 아니면 갑과 병이죠. 을의 지분은 갑과 병에게 균등한 비율로 기속된다? 아니다. 어떻게 해요? 갑이 지금 2분의 1이고 병은 4분의 1이에요. 포기한 지분 4분의 1을 갑의 경우는 2분의 지분인 만큼, 병에게는 4분의 지분. 각자 갑과 병의 각자의 지분 비율 범위 내에서 기속된다. 강조를 했었습니다. 당사자 간의 특약이 없는 경우, 갑은 소수 지분권자, 항상 읽으십시오. 단독으로 X 토지를 임대. 소수 지분권자는 단독으로 임대할 수 있다. 제3자에게 임대는 관리다. 과반수를 결정하는데 지금 갑은 과반수 지분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결정할 수 없다. 그래서 틀린 겁니다. 만약에 갑이 과반수 지분권자라면 단독으로 임대할 수 있겠죠. 그렇게 읽으셔야 합니다. 3. 갑과 을은. 자, 갑은 여기는 이제 소수 지분권자가 합쳐진 거예요. 2분의 1 이렇게 써줘야겠죠. 4분의 1 그러면 어떻게 되죠? 4분의 2가 되면서 이 사람은 4분의 3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과반수다. 이렇게 표시를 하셔야 합니다. X토지에 대한 관리 방법으로 X토지의 건물을 신축할 수 있다. 과반수는 지분권자이기 때문에 관리 방법을 갑을이 협의해서 결정할 수 있지만 신축은 뭐죠? 나대지의 신축은 관리가 아닌 처분 변경, 그러니까 변경이죠. 이건 어떻게 된다? 나머지 공유자인 병의 동의도 얻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갑을이 둘이서 병의 동의 없이 갑과 을의 협의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 갑을병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또 틀린 겁니다. 동그라미 4번. 자, 좀 지우고. 갑을병이 X 토지의 관리가 난 특약을 한 경우, 특약을 한 경우 딱 기억합니다. 원칙적으로 승계된다. 사실상 포기 등 본질적 부분 침해하는 경우는 당연히 승계되지 않는다. 당연히 승계되지 않는다. 그럼 승계되는 경우다. 어떤 경우?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승계한 경우, 매수한 경우, 그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그들의 특정 승계에게 효력이 미친다. 원칙을 얘기합니다. 이거는요.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 승계에게 효력이 미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어떤 경우죠? 이게 그래서 제가 문장 전체에 읽은 겁니다. 사실상 사용 수익권 포기하는 등의 공유분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승계되지 않는다. 승계되지 않고 특별 승계인이 본질적 부분의 침해의 사실을 알면서도 매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원칙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특약을 한 경우 그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미친다. 병이 갑과 을과의 협의 없이 병이 그러면 병은 4분의 1 소수 지분권자가 소수예요. 이 사람들은 과반수예요. 협의 없이 X 토지를 소수 지분권자가 배타적 독점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을은 소수 지분권자. 즉 과반수로 결정된 게 아니라 소수 지분권자가 단독으로 결정한 겁니다. 만약에 과반수 지분권자, 과반수의 결정에 따라 하는 것은 적법하겠죠. 적법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는 을은 소수 지분권자죠. 공유의 보존행위로 엑스토지의 인도를 소수 지분권자가 소수 지분권자 상대로 뭘 할 수 있다? 인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그 얘기를 뭡니다. 소수 지분권자가 다른 소수 지분권자 상대로 인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뭘 할 수 있죠? 방해 배제 청구를 할 수 있다. 그걸 묻는 겁니다. 인도 청구할 수 있다? 아니다. 요것 때문에 이게 대법원 판례가 전원합의체로 변경되면서 요 부분이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31의 사회형 문제. 갑을병은 각 3분의 1 지분으로 나대지인 엑스토지를 공유하다. 나대지 3분의 1 소수 지분권. 이거 수시합니다. 그리고 나대지랑 나오면 신축이라는 표현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항상 나대지면 그 부분 염두에 두셔합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갑은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에 관한 제3자의 취득심을 중단시킬 수 없다? 틀렸죠. 여러분이 이해하기 어려운 파트이기 때문에 제가 이해시키려고 사례까지 만들었습니다. 이제 머리에 쏙쏙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할 수 있죠. 자신의 지분에 대해서 등기말소 청구, 점유인도 토지 인도 청구 소송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소송 제기한 사람에 대해서만 취득시효 중단 효과가 발생하고 소송 제기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취득시효 중단되지 않는다. 그렇다 보니 나중에 점유 취득시효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은 사람에서만 생긴다. 그 결과 공유 지분에 대해서도 취득시효가 가능하다. 즉 취득시효 개체에 해당된다. 그렇게 연결해서 기억해 주십시오. 갑과 을이 엑스토지 건물 신주. 나대지가 나오니까 신주가 표현 나오죠. 뭐다? 관리행위냐 처분행위냐. 처분행위다. 관리 방법으로 부적합하다. 관리 방법으로 부적합하다. 맞는 얘기죠. 관리 방법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갑이 공유지분 지분 포기한다 그럼 나와야죠. 을병이 각자의 지분 비율 범위로 물권 변동된다. 근데 여기 뭐냐면 등기를 해야 한다. 이미 배웠습니다. 공유지분 포기할 때는 등기를 해야만이 물권 변동의 지분 변동의 지분 이전 등기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 갑이 단독으로 정에게 소수 지분권자가 정에게 제3자에게 토지를 임대한 경우 을은 정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우리가 배웠던 것은 과반수 지분권자였었어요. 기억나십니까? 과반수 지분권자의 의사에 의해서 제3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경우에 소수 지분권자는 제3자 상대에서 인도 청구 내지는 방해 배제 청구를 할 수는 없다. 대신에 소수 지분권자는 과반수 지분권자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고 반면에 소수 지분권자는 제3자 상대에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그런데 지금 이 케이스는 뭐죠? 과반수 지분권자가 아닌 소수 지분권자와 이거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소수 지분권자와 제3자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돼서 제3자가 점유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관리행위예요. 관리행위에서는 적법하지 않아요. 관리행위라서 적법하지 않다. 공유물의 관리는 어떻게 된다? 과반수로. 그런데 지금 갑, 을, 병이 각자 3분의 1씩 있어요. 그러니까 관리 방법은 적법하지 않다는 논리가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되는데 지금 질문은 뭐냐면 소수 지분권자인 을이 정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나? 지금 이제 갑과 지금 3대인데 근데 우리가 을이 갑을 상대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맞아요. 근데 과연 정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는지가 지금의 질문입니다. 근데 출제 질문은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요건은 뭐가 있죠? 법률상 원인 없이 법률상 원인 없이 그리고 이득을 얻고 그런 말미암아 손해를 봅니다. 제3자가 관리방법에서 적법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제3자의 점유 자체는 이득을 보는 건 맞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점유하는 것 자체가 소지를 사용 수용하니까 이득을 보는 거예요. 그런 말미암아 다른 소수 지분권자는 손해를 보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과연 법률상 원인이 없나? 그게 포인트입니다. 왜 의문이 제기되냐면 관리 방법으로서는 적법하지 않기 때문에 법률상 원인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출제 지분을 을은 다른 소수 지분권자인 제3자를 상대로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을 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대법원 판례를 기초로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왜 의문이냐면요. 지금 임대차 계약은 토지 임대차 계약이에요. 토지 임대차 계약인데 토지 임대차 계약을 나중에 계약법에 오는데 시험하고는 잘 안 나오는데 토지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반드시 소유자가 체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소유자가 아닌 사람과 토지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유효합니다. 그런 측면을 생각할 때는 과연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있을지. 이 사람이 점유 자체는 이득을 보는 것은 이 토지 임대 유효한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건데 과연 이것을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있을지가 하나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지문은 개인적으로 세모입니다. 저도 이제 이 지문에 대해서 좀 설명을 위해서 다른 수험서나 그런 그 해설을 찾아봐서 노력했는데 제가 원하는 만큼 수준의 그 해석이 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세모입니다. 만약 대법원 판례가 있으면 명확하게 설명하는데 근데 과반수 지분권자가 임대한 경우는 명확한 판례가 있어요. 근데 이 경우는 좀 세모로 두셨으면 좋겠다는 거. 근데 워낙 딱 1번 항이 명확하기 때문에 1번을 쓴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 개인적으로 좀 의문입니다. 근다고 또 틀렸다고 또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유물 관리 방법은 적법하지가 않기 때문에. 자, 5번. 갑은 소수 지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수 지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엑스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병에게 병이 누구죠? 소수 지분권자에게 보존 행위로서 인도 청구할 수 없다. 자, 이제 사례형 문제를 통해 보니까 왜 제가 과반수 지분권자, 소수 지분권자 나눈지 아시겠죠? 요걸 잘 이런 식으로 하셔서 문제를 푸셔야 정답을 맞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번은 좀 세모다. 아마 제가 31회 때는 강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지만 요 부분에서 아마 정답 이의제기가 많지 않았을까 하는 개인적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 제가 요 부분에 어떤 해결할 수 있는 판례가 나오거나 아니면 좀 설득력 있는 얘기, 논리적으로 좀 설명이 좀 설득력 있는 내용을 제가 알게 되면 강의 중간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이거는 하면서도 좀 세모입니다. 자, 공유관계의 소멸. 자, 공유관계. 갑을병이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다 보면 특히 상속이 되면 상속인들이 공유를 해요. 예컨대 갑을병 등이 이런 식으로.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공유관계가 아닌 단독 소유 형태 등으로 소멸시키고 싶어요. 그럼 그 방법이 뭘까? 실무에서 중요합니다. 방법이 뭐냐면 이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이 공유물 분할 청구예요.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다만 이 공유물 자체가 토지냐 아니 주택에 따라서 그 실효성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진정한 의미는 토지의 경우가 의미가 있습니다. 토지. 왜냐하면 건물은 나눌 수가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나누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물론 이제 쌍둥이 필지처럼 동간이 딱 구분이 됐던 나누겠지만
하나의 건물을 공유자가 여러 명 있을 때 공유분할청구에서 분할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실은 토지일 경우입니다. 다만 공유분할청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공유자들은. 그래서 공유관계 특징이 뭐냐면 공유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유물 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특징입니다. 그런데 분할을 제한시킬 수 있습니다. 협의하에. 근데 이렇게 제한하는 경우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은 분할하지 않고 그대로 가자. 그런 협의를 하는 건데 실제로는 그런 협의를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잘 모르고요. 그래서 많이 활용된 경우는 없지만 수험생 입장에서는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5년 이내 기회서 영구적이 아니고 왜냐하면 공유분할 청구 자체는 공유자의 하나의 공유자의 지분권의 중요한 권리 행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구히 못하고 언제 5년 이내 기간으로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할 수 있고 또 5년 범위 내에서 갱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약정 내용을 제3자에게 주장하려면 등기를 하고 등기를 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건 등기 사항입니다. 부동산 등기법상에. 근데 거기까지는 이제 모르셔도 됩니다. 자, 요 내용. 그 다음에 분할이 제한되는 경우가 뭐냐면 그 공유물의 성격에 따라서 다릅니다. 어떤 경우 구분 건물의 공용 부분, 그럼 구분 건물의 대지에 대해서는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예컨대 아파트의 복도 계단을 분할 청구 못한다. 분할 청구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분할 받은 사람이 배타적으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공용 계단에 누군가 독점 사고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구분 건물의 대지에 대해서도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구분 건물 목적이 제공되는 건물은 구분 건물 소유자들의 공유에 해당되거든요. 그 공유는 구분 건물의 존재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대지에 대해서는.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분할 청구하게 된다면 특정 소유자가 갖게 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철거나 아니면 향후에 철거나 아니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행사 등의 법률적인 이슈가 생길 겁니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용 부분이나 구분 토지에서는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에, 집합건물법에 보면 그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분 건물의 대지권에 대해서는 독특한 법리가 형성이 됩니다. 나중에 집합건물법에서는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소유적 공유자는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배웠죠? 구분 소유적 공유는 공유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혼동할 수 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통상의 공유가 아니고 뭐였죠? 상호 명의신탁이다. 그리고 이 상호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무법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유효하다. 따라서 구분 소유자 공유자 사이의 그 공유관계 소멸을 어떻게 한다? 명의신탁 해지 방법을 한다. 그래서 중요하게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현물 분할. 공유물 분할 청구는 원칙은 현물 분할이에요. 현물 분할 얘기는 이겁니다. 공유자가 갑, 을, 병이 한 필지를 공유하고 있어요. 현물 분할은 요건 갑이 갖고 요건 을이 갖고 병이 갖는다는 겁니다. 근데 공유물 분할 판결은 이게 판결이면 형성 판결이에요. 형성 판결을 기억하시면 뭐가 결하면 187조를 해야 돼요. 우리가 물권 변동 했을 때 187조 할 때는 판결, 형성 판결이다. 판결은 이행 판결, 확인의 소송. 판결의 종류에는 소송의 종류는 이행 청구에서 형성에서 확인 청구의 소송이 있는데 거기서 판결은 형성 판결입니다. 형성 판결. 네, 형성 판결의 대표적 예가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이에요. 현물 분할의 물권 변동의 표를 발생 시기는 187조이기 때문에 현물 분할 판결은 187조에서 말하는 형성 판결에 해당된다. 따라서 등기가 없다 하더라도 물권 변동 이 부분만 갑이 갖고 그 판결문에 요 부분은 갑의 소유를 한다. 요 부분은 을의 소유를 한다. 병의 소유를 한다. 이렇게 나와요. 이 판결문을 가지고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이 판결문에 따라 187조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 판결이 확정됐을 때 그 얘기입니다. 판결에 확정됐을 때 그러니까 별도의 등기가 없다 하더라도 이 판결 내용을 가지고 등기소 가서 등기를 해야만이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이 판결이 더 이상 다툼이 없을 때 그게 확정이거든요. 왜냐하면 소송은 1심, 2심, 3심까지 갔습니다. 3심은 대법원이 나오고요. 2심은 항소심이 합니다. 1심, 항소심, 대법원이 있는데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단계가 확정된 상태입니다. 확정돼서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상태.
그 시점에 이제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다. 근데 여기서 나누는 얘기는 등기가 없어도 가능하다. 등기 없이 가능한데 언제 하냐? 이 판결이 확정 시점이다. 정확히 말하면 조정이 성립하는 경우는 이미 배웠죠. 공유물 분할 청구에 관해서 조정이 성립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안 된다?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조정은 186자의 등기를 해야 한다. 자, 조정은 뭐냐면 판결과 같은 내용이에요. 이거는 지금 판사님이 판결문을 이렇게 내린 거고, 조정은 공유자들이 이 가불명의 협의하에 판사님 앞에서 아니면 조정위원 앞에서 해서 이렇게 야 우리 협의해서 갑이 네가 여기 갖고 을 네가 여기 갖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언뜻 보면 판결문의 내용과 조정의 내용이 같아요. 그리고 왜 이게 좀 공부를 하신 분은 조정은 판결의 효력이 있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법문에 민사소송법에 조정은 판결의 효력이 있다. 그러면 판결 효력이 있으면 당연히 180조 말하는 판결에 해당돼요. 등기가 없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근데 대법원 판례는 186조에 따라 등기를 마쳐야만이 소유권 취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이성 때문에 법조문에는 조정은 판결의 효력이 있다는 그런 표현에도 불구하고 등기를 해야만이 소유권 취득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문이 이게 잘 나오는 거예요. 실무가 입장에서는 출제자는 실무가일 수도 있는 경우인데 그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문구가 이 판례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대법원 판례가 그런 법조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를 해야 하는 것은 판결이 형성판례면 형성판결 같은 거는 직권주의예요. 즉 소송은 변론주의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주장만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가압을 원고나 피고가 주장하는 가지고 맞냐 안 맞냐. 그런데 형성판결, 형성판결에 해당, 형성소에 해당되는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에는 판사님이 당사자의 주장에 기속되지 않아요. 너희들 주장이 이렇더라도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합리적 판단이라면 이렇게 한다. 그래서 하나의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수많은 과정을 거칩니다. 즉 조정의 어떤 결정과 판결의 이런 과정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재판 과정이. 그런 어떤 차이점에 주목을 해서 달리 취급한다. 그게 실질적인 그 판결문에 명시되지 않지만 그런 배경이 있는 겁니다. 제가 설명을 드린 이유는 그럼 좀 기억하셨다가 그래서 조정이 있었다는 판결과 달리 등기를 해야 하는구나. 그걸 기억하기 위한 겁니다. 정말 잘 나옵니다. 과거에는 이제 답의 지문 나왔지만 지금 답의 지문 나오는 경우 드물고 하나의 예시로 나옵니다. 출제 지문으로. 자, 마지막으로 분할 효과. 공유물이 분할이 됐어요. 그런데 이 핵심 뭐냐면 지분에 관한 담보 물건의 운명이에요. 자, 먼저 출제 지문이 이렇게 나옵니다. 공유자 1인이 그 지분에 자신의 지분에 대해서 양도뿐만 아니라 처분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양도 담보 물건 설정이죠. 공유 지분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처분에 뭐가 있다? 양도나 담보 설정. 그 담보 설정에는 저당권도 있겠죠. 저당권 설정이 처분이에요. 그 지분 처분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분의 처분은 자유롭게 다 그게 쟁점이 아니라 지분의 저당권을 설정함에 뭐가 이루어졌다? 공유물이 분할됐어요. 그럼 그 저당권의 효력은 어디에 미치는지가 쟁점이 된 겁니다.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저당권 설정자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집중된다? 아니다. 잘 기억해 주십시오. 이것도 잘 나옵니다. 자, 이해를, 기억을 편을 위해서 예를 들을게요. 딱 이걸 보시면 이 도로예요. 공로에 접한 한 필지를 가, 을, 병이 공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갑이 자신의 지분의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저당권은 뭐죠? 담보 물건이고 교환 가치에 주목하는 거예요. 저당권 설정자는 비록 갑의 지분이지만 그 지분권은 공유물 전부에 효력이 미치는 거죠. 공유 지분은 자신의 지분 비밀 범위에서 공유물 전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저당권자도 공유물 전부를 염두에 둘 겁니다. 그런데 저당권 설정 후에 갑을병이 분할의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해서 분할됐어요. 그런데 분할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 을, 병, 가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 저당권의
효력이 과연 요가 지문은 여기에 대해서만 미친다는 거였어요. 방금 전에서는 어떤 지문이냐면 저당권 설정자인 갑의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집중된다. 즉 분필 절차가 이루어질 것이고 분할이 이루어지면 분필 절차가 이루어지고 세 개의 등기부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저당권은 갑 명의의 등기부에만 기재된 겁니다. 즉 을과 병이 소유한 그 등기부에는 저당권이 설정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당권자 입장에서 딱 받아도 불합리하죠. 왜냐하면 맹지잖아요. 이 당시의 교환 가치와 이 당시의 교환 가치는 현격히 차이가 날 겁니다. 저당권에 기초해서 이것을 경매 절차 넘기게 되면 이거 맹지 누가 사겠습니까? 공유지분 자체 이 상태에서 이 지분을 매각하게 되면 제값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상태에서 저당권 시장에는 제값을 못 씁니다. 이러한 불합리가 있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는 기존의 저당권자의 효력은 분할된 위에는 여기에도 3분의 이게 만약 3분의 1이라고 할게요. 여기에도 3분의 지분 비율 범위 내에서 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갑이 취득한 목적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되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불합리한 결과를 파악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이 그림을 이해하시면 답을 충분히 이해할 그 판례 내용을 수긍이 갈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공유자 중 일부 공유자 지분의 아까 갑이었어요. 담보물권 설정한 이유입니다. 현물 분할이 됐어요. 갑을 병으로 이렇게 나눴죠. 을, 병, 갑 했을 때 담보물권은 분할된 각 물건 위에 각 을, 병, 갑 명의의 등기부에 지분의 비율을 존속을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담보 서건 설정자 취득한 부분으로 집중되지 않는 것을 주의한다. 왜 주의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저당권자가 파악한 교환 가치가 하락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당권자에게 손해가 발생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실질적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잘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문장 자체가 어렵게 느껴지는데 제가 아까 그림 봤죠? 그거 보게 되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서 공유 파트 마쳤습니다. 자, 공유 파트는 제가 강조했습니다. 외워야 할 게 뭐가 있다고 분명히 드렸고 요령을 가르쳤습니다. 이 경우에는 유용하시께서 이런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또 정리, 소수지분권, 가반지분권자는 정리를 한다. 여러분께서 좀 혼자서 이제 연습하시면서 잘 정리하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